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아버지의 테이블 서랍 안에 묶여져 있던 미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들을 발견했었다. 그도 미라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지붕을 고치기를 원했던 억세고 존경할 만한 여자였다.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을까? 정부를 두는 게 뭐가 나쁘단 말인가? 그리고 그 자신도 거짓말을 했었다. 가족 생활이라는 것이 혐오스러운 제도라고 그는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11부 시작합니다. 1913년 1월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종일토록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하늘은 잿빛 거위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어 그 날개로부터 깃털이 영국 전역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그저 혼란스럽게 나부키는 눈송이 그 자체인 것 같았다. 길은 평평해졌고 오목한 곳은 채워졌다. 눈은 개울을 메우고 창문을 흐려지게 했으며 문에도 끼어들어 있었다. 대기 중에서 희미한 중얼거림 같은 조그맣게 딱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대기 자체가 눈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양이 기침을 할 때 눈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런던의 어느 지붕 아래로 눈사태가 나서 미끄러져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이따금 자동차가 눈이 수북히 쌓인 도로를 지나갈 때면 불빛 한 줄기가 천천히 하늘에 퍼지곤 했다. 그러나 밤이 지나면서 눈은 바퀴 자국을 덮고 차량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덮었으며 기념비와 궁전과 동상들도 두터운 눈옷으로 덮었다. 부동산 소개소에서 나온 젊은이가 에버콘 테라스를 보러 왔을 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욕실의 벽에 희고 강한 섬광을 던져 에나멜 욕조의 갈라진 틈과 벽의 얼룩을 드러나 보이게 했다. 엘리너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뒤뜰의 나무에는 눈이 무겁게 쌓여 있었고 모든 지붕들은 눈에 덮여 부드러운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젊은이 역시 돌아섰다. 빛은 그들 두 사람 모두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은 아름다웠고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통해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라이스 씨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사실은 말이죠. 손님들께서는 보다 현대적인 세면시설을 원하십니다. 그가 침실 문 밖에 멈춰서서 말했다. 그는 왜 욕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녀는 현관문의 유리창을 통해 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조심스럽게 잠자고 있는 개를 타넘어가서 현관 탁자 위에 있던 그의 모자를 집어들고 그 직업의 사람들이 신는 단추 달린 장화를 신고 흰 쿠션처럼 두툼하게 쌓인 눈 위에 노란 발자국을 남기며 현관 계단을 내려갔다. 사륜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너는 돌아섰다. 크로스비는 그녀의 가장 좋은 보네트 모자와 망토를 걸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나절 내내 강아지처럼 엘리너를 따라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싫은 순간이 더 이상 연장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크로스비, 온통 텅 비어 보이지? 엘리너가 텅 빈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다. 눈에 흰빛이
벽에 비쳤다. 그 빛 때문에 가구가 있었던 자국과 그림을 걸어두었던 자국들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래요, 엘리너 아가씨. 크로스비가 말했다. 그녀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엘리너는 그녀가 울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크로스비가 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이 우는 것도 싫었다. 난 식구들이 저 식탁 주위에 모두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엘리너 아가씨. 크로스비가 말했다. 그러나 식탁은 치워지고 없었다. 모리스가 이것을 가져갔고 델리아가 저것을 가져갔고 모든 것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 끓지 않는 차주전자 말이야. 엘리너가 말했다. 그거 생각나? 그녀는 웃으려고 애를 썼다. 오, 엘리너 아가씨. 크로스비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난 다 기억해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엘리너는 눈길을 돌려 멀리 있는 방을 쳐다보았다. 그곳의 벽에도 책장이 있고 책상에 있었던 흔적들이 있다. 그녀는 앞지에 구멍을 파서 여러 모양을 그리고 회계 장부들을 합산하며 그곳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돌아섰다. 거기 크로스비가 있었다. 크로스비는 울고 있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다는 것은 확실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떠나게 되어 기뻤지만 크로스비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 그녀는 저 크고 산만한 집에 있는 찬장, 판석, 의자, 식탁 등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것들을 알았던 것처럼 5, 6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직접 문지르고 닦으면서 그녀는 홈과 얼룩, 포크와 나이프, 냅킨과 찬장 따위를 속속들이 다 알았다.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그녀 세계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리치몬드의 독방으로 혼자서 떠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저 지하실을 떠나게 되어 크로스비는 기쁠 거야. 엘리너가 현관을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수치심을 느꼈던 우리의 그라이스 씨와 함께 그 집을 돌아보고 나서야 그 집이 얼마나 어둡고 낮은지를 깨달았었다. 40년 동안 이곳은 제 집이었어요, 아가씨. 크로스비가 말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40년 동안이나? 엘리너도 놀라면서 생각해 보았다. 크로스비가 깐깐하고 총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녀는 10서너 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푸른 모기 눈은 불쑥 튀어나왔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다. 크로스비는 로버에게 쇠사슬을 씌우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정말 그 개를 원하는 거야? 엘리너가 냄새를 풍기고 씩씩거리며 별로 예쁘지도 않은 늙은 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골에서라면 그를 돌봐줄 만한 훌륭한 가정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오 아가씨, 저더러 개를 버리라고 하지는 마세요. 크로스비가 말했다. 눈물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엘리너는 눈물을 참으려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사랑하는 크로스비, 안녕.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몸을 굽혀 크로스비에게 키스했다. 그녀가 건성 피부인 것을 알았었다. 그러나 엘리너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로버를 쇠사슬에 매어 잡고 있던 크로스비가 계단 아래의 보도로 한 발 한 발 내려가기 시작했다. 끔찍한 순간이었으며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잘못된 순간이었다. 크로스비는 너무 애처로웠고 그녀는 그렇게도 기뻤다. 그러나 그녀가 열린 문을 붙잡고 서 있는 동안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흘렀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 살았고 모리스가 학교에 갈 때면 그녀는 여기 서서 손을 흔들었으며
크로커스를 심곤 했던 조그만 정원도 여기 있었다. 이제 크로스비는 검은 보네트 모자 위에 눈송이를 맞으며 로버를 팔에 안고 마차에 올라탔다. 엘리너는 문을 닫고 들어갔다. 마차가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쇼핑하는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 진창이 된 길 위에는 노란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눈덩이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포도 위로 떨어졌다. 소년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지나가던 마차에 눈뭉치를 던져 맞췄다. 마차가 리치몬드 그린으로 접어들자 광대한 공간 전체가 완전히 흰색이었다. 그곳에는 눈 위를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듯 했다. 모든 것이 흰색이었다. 풀잎도 흰색이고 나무도 흰색이고 난간도 흰색이었으며 길게 내다보이는 풍경에서 유일한 표시라고는 나무 꼭대기에 까맣게 움츠리고 앉아있는 띠 까마귀들 뿐이었다. 마차는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린의 조그만 집 앞에 멈춰 설 때쯤에는 마차는 눈을 휘저어 누렇게 굳은 혼합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크로스비는 로버가 계단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그를 팔에 안고 계단을 올라갔다. 루이자 버트가 그녀를 막기 위해 거기 서 있었고 꼭대기층에 새들어 사는 전에 청직이었던 비숍 씨도 나와 있었다. 그가 짐을 들어주어서 크로스비는 뒤따라 그녀의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꼭대기층의 뒤편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작은 방이었지만 짐을 풀어놓고 나니 제법 안락했다. 마치 에버콘 테라스의 모습 같았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일을 그만둘 때를 고려해서 잡동사니들을 모아왔었다. 인디언 코끼리, 은재 꽃병, 여왕의 장례식이 있어 공포를 발사하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휴지통에서 발견한 해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것들을 벽난로 위에 비스듬히 정돈하고 가족들의 초상화를 걸고 나니 그 방은 영락없는 집 같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초상화, 법관의 정장을 한 초상화, 마틴 서방님은 그녀가 특별히 좋아했으므로 제복을 입은 그의 초상화는 가운데에 놓았다. 그러나 리치몬드로 옮겨와서인지 아니면 눈길에서 감기에 걸린 것인지 로버가 곧 앓게 되었다. 그는 음식도 먹질 않았다. 코가 뜨거웠다. 습진도 재발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쇼핑에 데리고 가려 했을 때 로버는 혼자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듯 발을 위로 뻗쳐댔다. 비숍 씨는 크로스비 부인에게 자기 의견으로는 그 늙은 녀석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야만 했다. 그녀는 리치몬드에서는 정중한 칭호를 얻었다. 이봐요, 나랑 같이 가자고요. 버트 부인이 크로스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걔는 비숍 씨에게 좀 맡기고. 앓지는 않을 거요. 안심하시오. 비숍 씨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여주인의 개를 재워준 적이 있었다. 분명히 킁킁거리게 될 거요. 그러고는 곧 잠들 거구만요. 그게 걔한테 좋을 거야, 애니. 버트 부인이 그녀를 데려가려 하면서 덧붙였다. 정말이지 그 가엾은 늙은 개는 매우 처량해 보였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꼬리를 흔들었었고 눈도 뜨고 있었다. 개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녀가 오랫동안 미소라고 여겨왔던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그는 오로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그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3일 밤낮을 그의 곁에 앉아서 브렌즈 에센스에 티스푼으로 밥을 먹였지만 마침내 그는 입도 벌리려 하지 않았고 몸은 점점 굳어서
파리가 그의 코에 기어다녀도 실룩거리지도 않았다. 나무 위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던 이른 아침이었다. 그녀의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버트 부인이 말했다. 그때 크로스비는 자신의 제일 좋은 보네트 모자를 쓰고 망토를 입고 부엌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다. 그날은 또 목요일이어서 그녀가 에버리가에서 파기터시의 양말을 가져오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개는 진작 묻혔어야 해. 버트 부인이 개수대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그의 숨결 냄새가 났다. 크로스비는 지방 철도편으로 슬로운 광장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걸었다. 그녀는 위험한 거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불쑥 내밀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아직도 슬퍼 보였지만 리치몬드에서 에버리가로 옮겨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리치몬드 가에서보다 에버리가에서 기분이 더 좋았다.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이 리치몬드에 살고 있다고 그녀는 항상 느껴왔었다. 이곳에서는 신사숙녀들도 그들과 같은 식으로 살았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상점 안을 흡족하게 들여다보았다. 음침한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그녀는 주인 나리를 방문하곤 했던 아브스노트 장군이 에버리가에 살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지금은 죽었다. 루이자가 신문에 난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는 여기서 살았었다. 그녀는 마틴 서방님의 하숙집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계단에서 잠시 멈춰서서 모자를 바로 썼다. 양말을 가지러 올 때면 그녀는 항상 마틴 서방님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마틴 서방님의 하숙집 주인인 브릭스 부인과도 잡담을 재밌어 했다. 오늘 크로스비는 그 여주인에게 로버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위안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진눈깨비로 미끄러운 지하실 출입구 계단을 가만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뒷문에 서서 벨을 눌렀다. 마틴은 그 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발칸반도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잔눈깨비가 내리고 있어서 방은 매우 어두웠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도저히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다. 크로스비가 오고 있었고 그는 현관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잡담을 저렇게 한담. 정말 어지간히 짓거려대는군. 그가 안달을 하며 생각했다. 그는 신문을 내던지고 기다렸다. 이제 그녀가 오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문에 닿았다. 그런데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는 의뢰하는 상투어로 말문을 열었다. 그래, 크로스비. 세상살이가 어때? 그녀는 로버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틴은 그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동정적으로 이마를 찌푸렸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가 손에 잠옷 상의를 들고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지, 크로스비? 그가 말했다. 그는 가장자리가 갈색이 된 칼라 아래의 구멍을 가리켰다. 크로스비는 그녀의 금태 안경을 잘 맞추어 끼웠다. 불에 탄 자리로군요, 서방님. 그녀가 자신있게 말했다. 새 옷이야. 2번밖에 안 입었어. 마틴이 옷을 펴보이며 말했다. 크로스비는 옷을 만져보았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 잠옷을 그녀에게 갖다 주겠어? 그녀의 이름이 뭐더라? 그는 옷을 앞으로 내밀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는 멋있게 말하고 싶었으나
크로스비에게 얘기할 때는 어구의 뜻대로만 말해야 하고 가장 쉬운 단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른 세탁부를 쓰라고 그녀에게 말해. 그가 결론지었다. 전에 세탁부는 악마에게나 보내버리고. 크로스비는 흠이 난 옷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모아놨다. 마틴 서방님은 피부에 모직이 닿는 것을 못 견다 한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했다. 마틴이 말을 중단했다. 누군가가 그날 시간을 크로스비와 함께 보내야만 하는데 로버의 죽음이 그들의 화제를 진지하게 제한시켰다. 루머티스는 어때? 그녀가 팔에 잠옷을 걸쳐들고 방문 앞에 아주 꼿꼿하게 섰을 때 그가 물었다. 그녀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머리를 저었다. 리치몬드는 에버콘 테라스에 비해 너무 낮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가 로버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짐작했다. 그녀의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해주어야 했지만 그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엘리너 누나의 새 플랫 봤어? 그가 물었다. 크로스비는 이미 보았었다. 그러나 그녀는 플랫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엘리너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지 못해요, 서방님. 옛날에 버린 옷들을 가지러 뒷문으로 오곤 하던 쯔빙글러, 파라비친이 콥 사람들의 간에 언급하면서 그녀가 말했다. 마틴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것은 항상 그 자신을 위선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웃거나 아니면 애정어린 태도를 취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리고 요즘 건강은 좋으세요? 마틴 나으리? 크로스비가 물었다. 그녀는 애칭을 사용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봉사해온 데 따른 일종의 특권이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 크로스비. 마틴이 말했다. 크로스비는 시선을 방 주위로 돌렸다. 가죽 의자가 있고 책들이 쌓여 있고 체스 말들이 있었으며 쟁반 위에는 소다수 사이펀이 있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를 돌봐줄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감히 말했다. 그렇지만 난 아침에 침대에 누워있는 걸 좋아해. 마틴이 말했다. 서방님은 항상 그랬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제서야 마틴은 시계를 꺼내들고 성큼성큼 창가로 걸어가서는 갑자기 약속이 생각난 것처럼 외칠 수가 있게 되었다. 맙소사 크로스비, 난 나가봐야겠어. 그리고 그는 크로스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하인에게는 의뢰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진눈깨비 사이로 에버리가에 늘어선 주택들에 보잘것없는 윤곽이 바라보였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도 거짓말을 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아버지의 테이블 서랍 안에 묶여져 있던 미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들을 발견했었다. 그도 미라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지붕을 고치기를 원했던 억세고 존경할 만한 여자였다.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을까? 정부를 두는 게 뭐가 나쁘단 말인가? 그리고 그 자신도 거짓말을 했었다. 그와 도찌와 에리치가 싸구려 옆걸련을 피우며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하곤 했던 푸렘 거리 외곽의 그 방에 대해서 말이다. 가족 생활이라는 것이 혐오스러운 제도라고 그는 생각했다. 집이 나가지 않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욕실 하나에 지하실 하나인데 각기 다른 여러 사람이
한데 엉켜 살며 거짓말을 해야 했다. 창가에 서서 젖은 포도를 따라 가만가만 걷고 있는 조그만 형체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는 크로스비가 팔 밑에 꾸러미를 끼고 지하실 출입구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놀란 조그만 동물처럼 거리의 위험을 감히 무릅쓰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며 잠시 서 있었다. 드디어 그녀가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져갈 때 그는 그녀의 검정 보네트 모자 위로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다. 그도 돌아서서 창가를 떠났다.